세종에게는 밤을 새워가면서 책을 읽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태종이 그 신하들로부터 그런 이제 보고를 계속 받게 되죠. 충령이 책을 워낙 열심히 봐서 밤 새워가면서 책을 봅니다 하는 그게 이제 궁궐 사람들 다 알게 되겠죠. 그래서 태종이 야간에는 충령으로 하여금 독서를 하지 못하게 야간 독서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충령이 말을 안 들으니까 신하들을 시켜서 충령의 방에 있던 모든 책들을 싹 압수해오게 합니다. 근데 요행이 신하들이 그 발견하지 못한 책이 병풍 뒤에 하나 숨겨져 있었는데 그 책 이름이 구소수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송나라 시절에 이 구양수와 수동파 두 문인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를 묶은 문학책입니다. 일종의 에세이집 같은 거겠죠. 책을 읽을 게 없으니까 이 책을 1100번을 읽었다 그럽니다. 이경익이 쓴 연례실기술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구소수관이라는 책을 세종이 1000번 넘게 1100번을 읽었다고. 뭐 실제로 그렇게 이제 횟수를 갖다 그렇게 이제 뭐 읽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 책을 갖다가 반복해서 열심히 읽는 게 세종의 이 공부의 원칙 가운데 첫 번째였습니다. 세종실록에 보면은 세종이 직접 자신의 독서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도 나오는데요. 통감광목이라고 하는 책을 역사책입니다. 한 50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세종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내가 통감광목 가운데 어떤 거는 20번을 읽고 어떤 것은 30번을 읽었는데 그래도 참 읽기가 힘들다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세종의 독서 습관이 공부하는 원칙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죠.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확실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읽는 그런 독서 습관이 공부하는 첫 번째 원칙이었죠. 사서오경, 사서삼경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아무래도 그 역경이라고 하는 주역이죠. 근데 이 주역에도 해박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 사서삼경을 얼마나 달달달 읽었는지를 갖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대군이 밑에 동생인데요. 성령대군에 이제 병이 깊어지니까 그걸 그 어떤 학자가 와가지고 주역으로 풀이를 했는데 그 점괘를 보고 옆에 있던 충령이 그 상세하고 해박하게 그걸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성령대군의 병세가 이러합니다. 뭐 이렇게 풀이했겠죠. 그걸 갖다 풀이해서 옆에 있던 신하들도 놀라고 옆에 양녕대군이 있었는데 세자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걸 보니까 주역에도 굉장히 해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태어나서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나지 못했지만은 세종은 독서의 힘, 공부의 힘으로 스스로 그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4대 군왕에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공부하는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요. 근본부터 충실하게 파는 게 세종의 공부 원칙이었습니다. 인문학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건물을 지을 때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철학적으로 뭔가 이 세상을 보는 이치를 깨달은 이후에 그 다음에 역사도 보고 문학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순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세종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성리학으로 근본을 다진 이후에 성리학을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역사 공부에 매진하는 게 순서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세종실록에 보면은 무릇 정치를 하려면 전대치란의 자치를 보아야 하고 그 자치를 보려면 오직 사적, 역사의 사료죠. 사적을 상고해야 한다. 그래서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임금에 즉위한 이후에 경연의 첫 교재. 경연은 임금과 신하가 텍스트를 하나 정해서 미리 있는 책을 읽고 와서 토론하는 그런 이제 그걸 경연이라 그러는데 자연스럽게 그 책을 가지고 토론하다 보면은 국가 정책에 대해서 토론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연이 중요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연에서 사용할 첫 번째 교재로 세종이 선택한 것이 대학연이었습니다. 대학은 철학책이죠. 사서 중에 하나죠. 노노맹자 중용 대학 할 때 그 대학인데 이 대학은 철학책이지만 순수한 철학책이지만은 진덕수라고 한 사람이 쓴 대학연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성리학의 기본 통치 이념에 맞게 맞는 그런 역사적인 사례를 풍부하게 엮어서 이 철학과 역사를 융합해서 만든 책이 대학연이라고 하는 책. 신하들은 세종과 달리 역사를 굉장히 경시했습니다. 그건 무슨 옛날 지나간 이야기에 불과한데 성리학이 중요하지 뭐 역사를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게 신하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였습니다. 이런 신하들의 태도를 세종은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역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국가의 미래를, 과거를 성찰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올바르게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몰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세종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사마광의 자치통감을 요약한 자치통감 강목을 그 다음에 이 경연의 교재로 선택했는데요. 자치통감의 추석을 단 통감훈이라고 하는, 세종이 직접 추석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런 책을 편찬할 만큼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세종이었습니다. 사마광이 쓴 자치통감에 보면요, 군주의 덕목에 대해서 그 서술한 대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신하들이 그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그걸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를 리더십을 꽂았고, 그 다음에 용인술,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국가의 그 정책을 갖다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인술을 두 번째 덕목으로 꽂았고, 그 다음에는 신하들에게 일을 맡겨서면은 책임지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가만히 내비두는 그런 무위의 리더십을 군주의 덕목으로,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노자가 도덕경에서 말하는 무위의 리더십이 이 자치통감에서 사마광이 그렇게도 말했는데, 세종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꼽은 게 무엇보다도 겸손하라고 그랬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의 밑에서, 아래에서 그들을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봤던 것이죠. 세종은 역사책을 읽으면서, 특히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사마광이 말한 네 가지 군주의 덕목을 굉장히 열심히 체득을 했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조선을 통치하는 임금으로서 자신의 철학으로, 경영 철학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역사책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이죠. 세 번째 공부의 원칙이 궁금한 것은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이 지닌 최고의 탁월함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질문하는 능력이다.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라. 소크라테스가 쓴 이 리파블릭이라고 하는 이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책을 보면은 서두에 그렇게 시작하죠.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그 소피스트인데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과연 정의가 무엇인가? What is justice? 라고 하는 걸 놓고 논쟁을 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논쟁을 하는데 질문을 하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자네 생각은 어떤가? 트라시마코스 생각을 계속 질문을.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능력을 통해서 사람이 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게 소크라테스의 기본적인 철학적인 관점이었습니다. 노노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젊은 근사, 학문의 출발점이 바로 젊은 근사, 그러니까 절실하게 묻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학문의 출발점이다 하는 게 노노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노에서도 공자도 물음, 궁금한 걸 넘기지 말고 질문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944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이작 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좀 특이하게, 다른 어머니 같으면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이렇게 이제 애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할 텐데, 이 어머니는 오늘은 학교에서 무슨 질문을 했니?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작 라비는 자신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 게 어린 시절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어머니의 습관이 굉장히 나한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 세종도 굉장히 좋은 질문자였습니다. 세종실록에 보면은 과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의 생각은 어떠하오? 여기에 대해서 경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런 구절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토론을 유도하고 거기서 올바른 국가 정책이 결정되도록 하는, 이게 이제 세종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이제 공부의 원칙이었습니다.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초기에서는 임금이 경의 생각은 어떠하오 할 때 구체적으로 답을 잘 안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태종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태종이 그랬거든요. 내가 임금의 자리를 세자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양위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느닷없이 선의 파동을 일으킨 거죠. 그때 무심코 잘못 답변하면 이제 경을 치는 거죠. 이제 전하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그래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시고 편안히 쉬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초기에는 신하들이 세종이 그런 질문을 갖다가 막 던질 때 자신의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세종의 진심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토론 문화가 활성화됐습니다. 그 원인이 궁금한 것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질문하는 좋은 질문자 세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토론 문화가 활성화됐던 것이죠. 세종 22년에 안무사, 민심을 따돌리기 위해서 보낸 이제 지방에 파견한 관리를 안무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최혜산이 장계를 올려서 용이 이렇게 나타나서 뭐 5마리가 나타났는데 뭐 사람들이 놀라고 뭐 이렇게 해서 민심이 동요한다. 그래서 세종은 미리 알고 있었죠. 용이 있을 리가,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심을 따돌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용의 모양, 등장 위치, 목격자 진술, 이걸 바탕으로 보고서를 재작성해서 올려라고 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 기록이 있는데요. 이 기록을 보시면 세종이 얼마나 좋은 질문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종실록 1440년 1월 30일자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세종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용의 크고 작음과 모양과 빛깔과 5마리 용의 형체를 분명히 살펴보았는가? 그 용의 전체 모양은 보았는가? 용이 승천할 때 구름의 기운이나 천둥 번개가 있었는가? 용이 처음에 뛰쳐나온 곳이 물속인가 숲풀 사이인가 들판인가? 하늘로 올라간 곳이 사람 사는 인가에서 얼마나 떨어졌는가? 구경하던 사람이 있던 곳과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용 한 마리가 빙빙 돈 것이 얼마나 되었는가? 올해인가 잠깐인가? 용이 이처럼 하늘로 올라간 것이 처음인가? 예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가? 용이 승천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이 목격한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런 질문만 보더라도 세종이 벌써 그 현안을 확실하게 이제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질문 사이에 보면은 벌써 답이 다 있는 거죠. 용이라고 하는 게 자연 현상에 사람들이 구름 모양이 비슷하게 용을 닮았으니까 용이다 하고 한 거지 실제로 용이 아니라. 그래서 이 최혜산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제 세종의 이 질문에 따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민심을 갖다가 그걸 통해서 수습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일화가 있는데,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얘기를 했죠. 질문으로 파고든 사람은 그 문제의 대답을 절반쯤 얻은 것과 같다. 여기 바로 답이 있는 거죠. 세종이 공부의 원칙 4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질문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의 4번째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5번째인데요. 과학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한양도성에 어느 날 이 황후 누런 비죠. 그러니까 누런 색깔의 비가 내려서 민심이 흉흉해졌는데 이때도 세종은 대단히 과학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러한 세종의 과학적인 대처가 결국은 추국이 발명으로 이어졌다는 게 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런 걸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실록 1441년 4월 29일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자연의 이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꼼꼼하게 따지는 것은 재난으로 인해 나라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가벼운 물건은 바람을 따라 수십 리 날아가기도 한다. 하물며 송화라고 하는 소나무 왼쪽 편에 있는 이거죠. 노란 색깔이지 않습니까? 이 송화와 같이 가벼운 것은 어떻게 했는가? 황후가 내려서 세간의 민심이 흉흉할 때 세자, 훗날에 이제 문종이죠. 그래서 문종이 대단히 이렇게 그 단명을 했기 때문에 예측한데 대단히 뛰어난 과학자였습니다. 아버지 세종의 피를 굉장히 고스란히 물려받았는데 단명을 해서 그 현명한 임금이 한 사람 또 사라졌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 문종이 세자 시절에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구리로 만든 그릇을 만들어서 빗물을 조사해 보았더니 그 성분이 송화였다. 이게 구리로 그릇을 만들어서 빗물을 조사하는 이게 바로 치국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이제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장영실이 치국이를 발견했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아이디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세자였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성분이 송화였다. 정밀하지 않은 세간의 말로 나라가 흔들렸어야 되겠는가. 과학적으로 사고하면은 민심이 흉흉한 민심을 갖다가 달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과관계를 따져서 과학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거. 이게 세종의 5번째 공부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솔선수범으로 지식 경영의 기반을 다진 게 공부의 원칙 6번째인데요. 국조보감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세종은 촌엄을 아끼지 않고 독서에 몰두했고 국왕이 된 후에도 독서 습관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선, 밥, 임금이 식사하는 걸 진선이라 그러죠. 진선 때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왕비의 처소에 들어서도 책을 봤다 그러네요. 왕비 입장에서는 조금 재미없는 그 남편이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책을 열심히 봤던 모양입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걸 넘어서 그걸 시스템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연에 적극 참여했는데요. 재위 기간이 31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1898번 경영을 참여. 월 평균 따져보니까 주 1회 꼴이죠. 그러니까 1회 넘는 거죠. 그 바쁜 업무를 하면서 꼬박꼬박 매주 신하들을 불러놓고 독서 토론을 했던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만큼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식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집현전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이 사가독서제라고 하는 걸 도입했는데 사가독서제가 뭐냐면 요즘 같으면은 교수들로 말하면 저겁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제도 비슷한 거로 볼 수 있는데 조정에 나와서 업무를 보면서 이게 독서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시간이 좀 쫓기겠죠. 그래서 휴가를 주는 겁니다. 집에서 그냥 책만 봐라. 처음에는 이제 집에서 책 보기 하다가 이게 이제 집에서 잘 안 되니까 아무래도 절에 들어가서 진관사라고 하는 절에 들어가서 책을 보게 했는데 그걸 사가독서제라고 합니다. 정인지나 신숙주, 서거정 많이 들어본 인물들이죠. 강희맹, 성삼문, 박팽년, 이계, 유성원, 하위지 당대 인류학자들 모두가 집현전 출신입니다. 그만큼 집현전이 인재를 배출하는 기관이었죠. 종합 학문 연구기관이면서 인재 배출 기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 박팽년, 신숙주, 이계, 성삼문, 하위지 이런 사람들은 사가독서에도 선발된 그러니까 이 장학생이었죠. 국가 장학생이었죠.